네, 그럼 지금부터 기조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은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이라는 주제로 김대중 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인류와 지구에 몰려오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성을 모두어서 오늘 김대중 평화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또 세 분의 주제 강연 또 특강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인류와 지구촌은 세 가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최첨단 과학기술, 군사적 대결 등으로 인한 신냉전의 위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후위기입니다. 이미 자연에 기반한 농업과 수산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어제도 오늘도 폭우, 홍수, 가뭄, 폭염, 한파, 산불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한 AI가 인간을 지배하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한층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런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지 어떨지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김대중 평화센터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일제 식민지, 분단 해방, 6.25 동족 전쟁, 군사 독재 등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탄압과 간압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100년의 현대사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나라로 되살리고 발전시킨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이런 복합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의 길을 찾고자 오늘 김대중과 함께 행진하는 평화 생명의 축제를 개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하셨고 또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의 노력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게 사는 평화의 생명의 길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은 이런 그의 숭고한 삶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신냉전 위기와 해결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위기는 신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간에 이루어졌던 냉전이 이미 화해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중국과 미국과의 이 대결이 새로운 열전으로 이어지는 그 우려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서구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계속해서 열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파키스탄 전쟁도,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전쟁도, 이 모든 열전이 사실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더욱더 위험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냉전 열전의 명분은 애국이고 평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이면에는 그 명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 그리고 군산 복합체,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순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희생은 적국의 다른 나라 국민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도 희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은 지금 끝나지 않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신냉전이 아니라 새로운 열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전쟁 속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돼서 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현상을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북 간의 새로운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서양 제국주의 관점도 아니었고 제국주의의 지배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서구에서 많이 말했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지배적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단순히 제국주의와 독재에 맞서 저항한 투쟁만도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와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그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참여, 평등, 통합을 실현하는 포용적인 민주주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적 민주주의의 실천 과정 속에서 바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살려냈습니다. 특히 인권 보장을 통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굶주리지 않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 갈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은 문화민주주의 정책으로 인간다운 진선미를 창의적으로 발현하는 문화예술, K컬처, 우리가 말하는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꽃피우게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적 평화를 추구하면서 완승완패하는 적대적 안보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포용적 협력 정책으로 분단 반세기 동안 적으로 살았던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으로 평화 공존, 평화 교류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화해하고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 경제, 지역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 올해 한국경제연구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로빈슨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는 한국이 민주화를 통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산업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팝, 영화 측면에서도 포용적 제도를 허용한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가져와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모델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대한민국의 연구를 통해서 로빈슨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바로 이것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과 김대중 대통령이 또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와 포용적 정책을 이룩한 대통령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냉전과 열전에 대한 해결의 길을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평화 공존, 포용적 민주주의, 그리고 포용적 햇볕 정책에서 그 실매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기후위기와 해결의 길입니다. 기후위기는 그 어느 위기보다도 지금 절박한 위기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2년 유엔 주재로 브라질 리오에서 환경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아젠다 21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지구를 살리고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발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을 제로로 하자고 하는데 전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 남쪽의 지역에 있는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나라들이 현재로 개발을 제로로 하면 우리는 평생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고 글로벌 노스에 있는 북측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로 사니까 그러지 말고 북측에 있는 부자 나라들이 마이너스 디그리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의 우리가 플러스 디그리에서 이걸 제로 디그리로 하는 걸로 목적을 삼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전도 사우스 나라에 대해 제공하기로 했지만은 북쪽의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용의 비용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초에 바로 92년에 이 유엔 환경회의에 미국이 초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산화탄소 규제 및 기한을 규정한 그 안건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전자원 개발에 관한 지적 소유권 보장을 이유로 생물 다양성 보존 조약에도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산림 보존의 원칙에도 개발권만이 전면에 부상될 뿐 보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7년 교토에서 두 번째 국제회의가 열려서 소위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채택되었는데 이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해서 이 조약이 실행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후에 러시아가 이 조약에 참여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했지만 온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파리의 기후협약 협정이 다시 체결되었고 이때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산업화 이전에 2도 이상 상승하지로 하는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인 2016년에 바로 오바마 행정부는 이 파리 협약에 동의를 했지만은 그 다음 대통령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협정이 자기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취임 첫 해 탈퇴를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다시 파리 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이 미국의 돈을 뜯어가는 바가지, 립오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석유업계에서는 이미 파리 협정 탈퇴만이 아니라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도 탈퇴한다는 초안을 준비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가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막대한 희생과 피해를 일으키게 되자 이에 대한 시급성을 절박하게 생각한 전 세계의 과학자, 예술가, 기후 활동가들이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국제기후행동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가 기후위기 시계를 고안했습니다. The Climate Clock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기후위기 시계가 해가 바뀌는 날을 기후비상의 날로 정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5도 이상 상승하까지 남는 기간을 헤아립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지구를 덮게 됩니다. 전 세계 기상학자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통하지 않은 지정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기후위기를 시계를 고안한 국제기후행동단체는 올해 2024년 7월 22일을 기해서 기후비상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 시계는 22일 0시를 기해서 5년 0시에서 작년까지 5년 남았다고 했는데 기후위기가 이제는 4년 364일로 접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5년 남게 남았던 인류의 남은 시간이 이제 4년 남은 것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기온의 상승이 산업화 이전 시대의 수준에 비해서 1.5도씨나 높아져서 전 세계가 위험의 경계선에 도달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접 해수면이 수미터씩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 시대는 지나가고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지구는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 있다며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현재 바다 수면의 상승 속도는 지난 3,000년 동안의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특히 1990년대 이후로는 2배 이상 빨리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비가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 지구 온난화, 물 공급 문제, 해양 순환 변화, 지리적 변화, 자연재해 및 재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고대 바이러스 및 미생물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발생 등으로 인류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찍부터 인간 중심의 자연 정복과 소유의 세계관을 넘어 자연 생명체의 생존권도 보장해야 된다는 코스모 민주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생명의 유기적인 존재라는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코스모 민주주의, 자연과 인간은 생명의 유기체적 존재라는 생태학적 세계관에서 기후위기의 해결책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AI 위기와 해결에 기여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AI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되려 AI 기술 개발 경쟁에 의해 AI가 인류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로만 암폴스키 루이빌 대학교 교수가 100년 안에 AI가 인류를 파괴할 확률은 99.9%라고 전망한 것이 미국의 IT 매체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이 과도하게 비판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얌폴스키는 AI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공 일반지능이 등장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시스템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AI는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모르는 것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운명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AI가 모두를 죽이거나 AI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받아 차라리 죽기를 바라거나 모든 인간이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 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얀폴스키가 지적한 목적 상실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신하고 일자리를 빼앗아 더 이상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다수 전문가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을 우려하는 것은 얀폴스키 교수만이 아닙니다. 오픈 AI와 구글의 전현직 직원도 AI의 급격한 성장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AI 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심각한 위험을 알고 있다며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잠재적으로 인류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024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AI 인공지능 유형들의 급속한 발전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이익의 사례들을 늘리지 않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며 우리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농업, 교육, 문화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오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인간이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AI의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과제가 책임이 아니라 인류 가족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은 AI가 무기 시스템에 도입되는 문제를 우려하고 국제 공동체가 나서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용을 규제하는 구조력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인공지능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가난한 이들, 이주민들, 그리고 국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흔히 무시되는 이들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된다. AI 신기술이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폭력과 차별의 논리를 뿌리내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인공지능 유형들의 급속한 발전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의의 사례들을 늘리지 않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며 우리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T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로서 부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정보화 시대는 부의 편차가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더 커져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IT 정보화에서 오는 새로운 현상인 소외계층과 개발도상국이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IT 정보화와 첨단 과학기술 개발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IT 정보화에 대한 이런 인식은 AI에 대한 교황의 문제인식 및 해결 방안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맺는 말을 몇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는 막연한 위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인류와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욱 이런 위기를 증가시키고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은 결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신념, 그의 해안과 새로운 문명의 세계관, 그리고 희생적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분의 세계 평화와 자연과 상생하는 AI와 협력하는 그의 지혜와 그 길의 영감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더욱 증폭되는 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인식하는 우리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인식을 공유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 생명의 길, 평화 페스티벌에 참여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영감과 지혜를 얻어 인류와 지구를 위한 희망과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재 상임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은 정말 강하고도 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해낼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을 모았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전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분열과 갈등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오늘 이 평화 페스티벌이 앞으로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조 강연 첫 번째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이라는 주제로 문을 열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기조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데스몬드 레아 투투 재단의 자넷 잡슨 CEO께서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넷 잡슨 CEO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CEO 자넷 잡슨 to the stag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내빈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all protocol observed라고 해서 모든 그 진행 절차를 마쳤다라는 아주 간략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탁월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기여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평화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4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올해입니다. 거기 그 해에 또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였던 이 두 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그런 공통점 외에도 지나온 이야기 또 영향력 면에서 많은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날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들, 제 지인들은 물론이고 또 많은 남아공인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경험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분열, 갈등, 그리고 깊은 고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안타까운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딛고 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그런 또 긍정적인 경험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식민주의와 분쟁을 경험한 국가들이 우리 사회를 재구상, reimagine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데스몬드 레아 투투 레거시 재단 역시 이 재구상을 투투 대주교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아파르테이트에 대항하는 운동에 헌신했고 또 불의가 종식되고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며 폭력적인 분리가 아닌 다문화적 다양성을 고취하는 무지개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우리 투투 대주교님은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민주주의가 들어선 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들어선 지 30년이 지난 지금 사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이 무지개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입니다. 투투 대주교는 케이프타운 거리에 모인 3만 명의 시위대 앞에서 우리를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국민이다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 시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야말로 분열되어 있던 다인종, 다종교 시민들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시위였고요. 그 순간에 선포된 이 무지개 국가라는 개념은 아파르테이트 분리 정책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급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투투 대주주군은 이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남북관계, 한반도의 남북관계 재구상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의 놀라운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넘어서서 또 반목과 분열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려면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끝까지 고수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주장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데스몬드 투투가 남긴 유산과 깊이 공명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죽음의 공포에 떨 때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에는 정의 필승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의 확신이 크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남긴 바 있습니다. 오늘날 남아공에서는 투투 대주교의 목소리,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가 되리라는 그 절대적인 확신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도 바로 이 경제적 현실입니다. 남아공 청년의 60%가 실업 상태입니다. 백인들은 여전히 흑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인종적 억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적인 현실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투 대주교는 절망은 깊은 슬픔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쓰라린 실망감 그리고 참담한 비탄의 위험에 대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체념과 냉소는 인간의 연약함과 비극적인 희망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에 더 쉽고 자기 위안적이다. 희망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이 폭풍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활짝 펴고 거친 바람 속으로 굳건히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일찍이 말을 남겼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나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변형의 원리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변형 불가능하지 않다. 즉 바뀔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아파르테이트 정권의 잔혹함에 맞서는 데 이러한 신념은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이콧, 투자 철회, 그리고 경제 제재 캠페인을 조직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고 이것이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의 종식 그리고 우리의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놀라운 유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이와 동일한 확신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한반도 남북관계의 긍정적 개선과 또 진정한 교류가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확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투 대주교가 남아공에서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했던 노력은 잘 알려져 있죠. 고통과 폭력의 역사 그리고 분열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그 힘겨운 과정에서 투투 대주교는 길잡이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우리가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근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분투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라는 그러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흑인을 해방시키는 것은 결국 남아공의 백인들도 해방시킨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속해 있고 우리의 운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함께 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고 함께 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해야지만 인간다울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 인류라는 하나의 가족,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남아공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투투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 인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정말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단히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화해라고 할 때 우리가 그저 가진 깊은 상처를 덮어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처참함, 학대, 상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과의 정직한 대면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온다라고 투투 대주교는 익히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협상 과정의 혁신은 궁극적으로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투투 대주교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첫 연설에서 이렇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남아공 국민들, 모든 남아공 국민들이 거둔 이 불의와 억압 그리고 악에 대해서 이겨낸 그 위대한 승리를 전 세계가 목격했고 탐복했다. 이 기적은 지속되어야 한다. 자유와 정의는 모든 국민에게 실현되어야 하며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수혜와 적개심을 초월해서 또 과거의 문을 닫아 잠그고 현재와 더 찬란한 미래에 집중하도록 돕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 남아공 사람들에게는 눈부신 성공을 거둔 저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아파르테이트 시대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밝혀내고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가해자들에게는 조건부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사면의 핵심 기준은 그들이 저지르던 범죄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여야 했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사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핵심에는 회복적 정의 추구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보복이나 처벌이 아니라 우분투 정신에 따라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또 불균형을 바로잡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투투 대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회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시절 날마다 TV에서는 이 청문회가 방송되었고요. 고통과 고문, 또 살인과 실종, 폭력적인 역사가 남긴 정말 그 깊은 고통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공유함으로써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군중 속의 무명시에서 가치와 존엄을 지닌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며 이렇게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불가침의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존 포스터 광장에서 고문당할 때 저를 고문했던 사람이 저를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소리쳐봐야 아무도 안 들을 거다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화해가 진실의 문턱에 있다는 사실, 진실을 넘어서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국 진실화해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한반도에도 깊은 아픔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트라우마, 또 오랜 분단의 고통, 또 식민주의, 분쟁의 상처, 독재, 이런 반목의 아픔에 대해서 저는 막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이런 외부의 힘이 이런 분열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온전한 인간성을 유지하려면 정말 깊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했던 정말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강력한 말을 기억합니다. 서로를 보고 또 서로에게 자신을 보이는 행동은 평화 구축의 기본입니다. 문화적 협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아공에는 12개의 공식 언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줄루어입니다. 줄루어 인사 중에 사우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투투 대주교가 남긴 이런 레거시 유업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여러 명언 중에 화해하려면 친구들과만 대화할 것이 아니라 적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이해했고 그로 인해서 영내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폭력적 갈등과 억압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또 갈수록 더욱더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분열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찾고 서로를 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적과 대화하는 그 노력이 절실합니다. 투투 제주교로부터 배운 교훈이 사회에 대한 재구상과 분열과 고통의 경계를 넘는 화해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를 재구상하고 화해를 하려면 상처 또 상황을 낫게 하려는 보수하려는 리페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중대한 인권 피해 참여들에 대한 배상 계획 또 상징적 배상 또 사회 정의를 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투투 대주교가 지지한 부유세 도입이 있는데요.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유세를 통해서 수세대에 걸쳐서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를 실현해 오면서 우리는 이러한 보수 작업, 리페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규정해온 배제 그리고 억압의 역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평생을 보편적 인간, 사회, 생태적 정의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1980년대 투투 대주교의 연설을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파르테이트가 절정에 다다랐던 그 시기에 쓴 글인데 처음 두 단락을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읽었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또한 양서평등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여성 사제의 서품을 그 옛날에 교회의 주요 과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성적 지향이라든가 성 정체성에 대한 평등을 위한 강조하는 열정적 활동가로서도 투투 대주교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러한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폈고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또 교회,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특정 지지층에 대한 이런 두려움 없이 배제의 두려움 없이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약속은 우리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진정으로 체감되려면 불의와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2,00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중대한 인권 피해 침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미처 끄집어내지 못한,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실 이어진 인종 억압으로 인한 피해를 진정으로 보수하기에는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주의나 아파르테이트 또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보수하는 작업은 서로를 치유하고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한 국민들 사이의 상처 보수 작업을 앞으로의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안보에 필수적이다라고 인식했다는 사실이 저는 큰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남 또 경제 협력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보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조치를 취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보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치유를 위한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진정한 변화의 근본적인 뿌리는 결국 차별, 억압, 불평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분투라는 개념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상대의 인간성을 파괴하면 나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상대를 해방시키면 나도 해방이 된다. 이런 보편적 인간성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규정해온 분열을 넘어서서 서로를 찾으려고 서로를 보려고 노력하는 쉽지 않은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보수해야 합니다. 리페어해야 합니다. 배제와 불의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없고 또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회를 재구상해야 합니다. 투투 대주교 그리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남기고 간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회를 재구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화해와 보수, 그리고 재구상 이 세 가지 요소는 현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 보듬고 사회를 재구상한다면 그토록 열망하는 진정한 국가적 치유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공에는 많은 성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30년 동안 집권했던 여당이 얼마 전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없이 평화롭고 성숙한 정치 지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재의 냉소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 정의, 자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계속해서 평화로 인도하려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분열, 양극화 앞에서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필연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인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아공의 화해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는 없는 여정입니다. 서로를 알기 위한, 서로를 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양극화, 억압, 갈등, 분열에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과제이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바로 이와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혁에 대한 깊은 헌신,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 평화,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 공영의 비전 실현과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와 또 그 세계에 남긴 김대중 대통령의 레거시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점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큰 박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giving such an inspiring speech. 싸우보나라는 인사를 이야기해 주셨죠.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의미라고 하셨는데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또 그 인사에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유와 용서, 화해를 위해서 노력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투투 대주교의 말을 보면서 김대중 정신을 또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2개의 기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